여보세요? 박희신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내 별다른 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유럽 문제가 다시 떠오르면서 투자자들이 관망세에 나서며 뉴욕 증시는 폰조로 마감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의 금융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합의했지만 금융통합의 실현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에는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유럽의 재정위기국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와 파업 등 사회 불안이 확산되면서 유로존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급증한 탓에 올해 이자 비용만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은행들이 동남아와 유럽, 중동 등지로 해외 진출 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은행들이 대출금에 대해 가상금리를 책정할 때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내부 통제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4일 월요일입니다. 2부에서는요, 가격 폭락으로 고민에 빠진 축산 유통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급량이 넘치면서 소, 돼지, 닭과 같은 3대 육류의 가격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 전문가와 살펴보고요. 그리고 1부에서 예고해드렸죠. 하우스푸어 문제,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와 살펴보기로 했었는데 잠시 출연이 늦어졌어요. 2부 말미에 모셔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살펴봅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지난주 마감한 뉴욕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이 전면적인 구제금융에 대해 유럽연합과 합의에 임박했다는 소식, 그리고 이에 대해 아니다라면서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스페인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졌고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데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세한 증시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소폭 하락하면서 13,579.47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0.13%, 4포인트 오르면서 3,179.96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습니다. 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여부도 그렇지만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주요 경기 지표들도 이번 주 증시에 크게 영향을 끼치겠습니다. 케이스실러 주택시장 지표를 시작으로 내구재 주문과 분기 GDP, 소비자 심리지수 등 주요 경기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전반적인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연합 관료들이 스페인에 대한 새로운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같은 희소식은 유럽 증시를 상승세로 이끄는 요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증시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자세한 지수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입니다. 보합세를 나타내면서 5,852.62를 나타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0.84%, 62.13포인트 올라가면서 7,451.62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깍그 지수 역시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0.59%, 20.8포인트 올라 3,530.72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금요일 마감한 아시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과 홍콩 증시, 중국 증시 모두 약간의 오름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중추절과 국경절을 낀 기나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중국은 현재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지수는 지난 금요일 소폭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간으로 살펴보면 4.57%나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 계획,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발표, 그리고 증권당국의 부양책 등 여러 가지 호재에도 불구하고 급락하면서 연중 최저치로 주저앉았습니다. 이처럼 중국 증시가 기록적인 하락세를 나타낸 데는 일본과의 영토 분쟁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으면서 투자 심리에 부담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0.25%, 23.02포인트
포인트 상승하면서 9,110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역시 소폭 오르면서 2,026.6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항생지수입니다. 0.7% 144.02포인트 올라 2734.94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중국의 8월 선행지수와 9월 HSBC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발표된 잠정치는 50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이번 주에 발표될 확정치 역시 중국 경기의 침체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박지훈 외신 캐스터와 글로벌 마감시황 살펴봤고요. 관련되는 내용을 장남식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남식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이낸셜 타임스가 스페인 정부와 유럽연합이 새 구제금융 프로그램 가능성을 논의 중이며 27일쯤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번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특히 스페인의 새로운 긴축 조치를 요구하기보다는 EU가 오랜 기간 강조해온 구조적인 개혁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정부가 추가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탈리아의 경기 침체도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탈리아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2.4%로 크게 내렸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러한 경기 침체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에 영향을 줬습니다. 뉴욕 증시의 경우 미국 내 별다른 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스 등 유럽 문제가 다시 떠오르면서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였는데요. 뉴욕 증시는 이날 장 초반 상승 출발했지만 유럽 지역의 경제 문제가 다시 떠오르면서 혼조로 돌아섰습니다. 나스닥만 애플의 아이폰 발매라는 호재가 작용해 상승 마감했지만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종목별로는 역시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9개 나라에서 아이폰 5를 출시한 애플의 주가는 0.2% 상승한 주당 $700 근처에서 마감됐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아이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AT&T와 버라이존은 각각 0.4%와 0.3% 상승했습니다. 에너지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엑손모빌이 0.4%, 로얄더치셀이 0.2% 올랐습니다. 인터넷 여행 전문 업체인 익스피디아도 투자 전망이 개선되면서 5.1%나 올랐습니다. 반면 운송 관련주는 하락했습니다. 델타 항공이 0.9%,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1.1% 내렸습니다. 스페인의 전면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이번 주 증시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유럽 증시는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스페인이 전면 구제금융을 신청하면 유럽중앙은행이 무제한으로 스페인 국채를 매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스페인이 전면 구제금융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며 언론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여부가 관심으로 떠오르면서 이날 스페인 밀라노 증시는 2.49%나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 종목별로 살펴보면 애플의 아이폰 5 수혜주로 거론된 이매지네이션 테크놀로지스가 4% 이상 뛰었고 통신기업 보다폰도 1.8% 올랐습니다. 금융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증시에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1.9% 올랐고 로이드 은행과 바킬레이주도 2.2%와 0.7%씩 각각 상승했습니다. 프랑스 증시에서 크레디아 그리콜과 BNP 파리바도 각각 2.3%와 1.3% 올랐습니다.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이 당분간 유럽 증시의 화두가 될 텐데요. 구제금융 신청이 이루어지더라도 유럽 중앙은행과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엇갈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 채무 위기 해결을 위해 유럽의 금융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합의했지만 금융 통합의 실현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메르켈 총리와 올랑드 대통령은 독일 프랑스 화해 50주년을 맞아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유럽의 금융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올랑드 대통령은 금융통합의 조기 도입을 주장한 반면 메르켈 총리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다른 의견을 보였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무제한 국채 매입을 결정하면서 유로존 위기가 누그러지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재정위기국들 중심으로 대규모
외금 인출 사태와 파업 등 사회 불안이 확산되면서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은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과 아일랜드, 그리스 등의 은행권에서 빠져나간 예금은 모두 3,260억 유로, 우리 돈으로 474조 원에 달합니다. 예금 인출 사태의 원인은 통화동맹 분열에 대한 우려와 유로존 위기 해결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뱅크런 사태가 지속되면 유럽 중앙은행의 자금 지원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기업의 투자 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에 1조 유로를 지원했지만 뱅크런 사태로 자금이 고갈된 은행들이 금리를 일제히 올리면서 기업 대출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긴축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저항도 또 다른 복병으로 작용합니다. 그리스는 지난 14일에는 육해 공군 장교들이 전면 파업에 나섰고 오는 26일에는 그리스 최대 노동조합이 24시간 파업에 돌입합니다. 네, 긴축을 하다 보니까 직자리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5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되게 부담이 되니까 예. 계속 이제 파업이 나타나는 거고요. 네. 재정 위기가 있게 된 원인을 보면은요. 네.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예. 민간 부분의 경쟁력 상실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국채 매입은 네. 단기적인 방안밖에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 전문가들은 유럽 중앙은행의 자금 지원 대책은 단편적 해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구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 자구책들이 나오지 않는 한 재정 위기국들의 사회 불안은 증폭되고 이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 최은진입니다. 네, 국가 채무가 급증한 탓에 올해 이자 비용만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민주통합당 최재선 의원에게 제출한 통계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올해 국가 채무 이자 부담이 21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국가 채무 이자 부담액은 약 43만 원 정도입니다. 은행권이 올 들어 속속 해외 진출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전까지의 중국 일변도에서 탈피해 지역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김희경 기자가 전합니다. 은행들은 최근 동남아시아와 유럽, 중동 등지로 해외 진출 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두바이와 호주, 독일, 남아공, 터키 진출 계획을 밝혔고 하나은행도 국내 최초로 미얀마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인도네시아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고 국민은행도 일본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습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해외 진출하면 중국을 떠올렸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입니다. 은행들이 중국에서 벗어나 진출 국가를 다변화하는 것은 중국 당국의 강도 높은 규제 때문입니다. 은행 산업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국가 기관 산업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라이센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중국 당국은 외국은행에겐 예금의 75%만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어 수익 창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은행들이 진출을 시도하는 지역 역시 자국 금융산업 보호를 강화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진출 국가의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선진화된 그 금융 기법이라든지 또 IT 이런 부분을 현지에 가서 접목을 하면은 저희가 상당히 그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산업이 포화에 달한 상황에서 은행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머니 김유경입니다. 앞으로 은행들이 대출금에 대해 가상금리를 책정할 때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내부 통제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기준이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던 가상금리 항목인 신용 프리미엄이나 은행 목표 이익률, 지점장 정결금리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금리 모범 규범안을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들과 함께 개최한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제안했습니다. 애플이 삼성전자에 7억 700만 달러의 추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애플 측 변호인단은 미국 세너제이 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삼성전자가 지난달 24일 배심원이 내린 약 10억 5천만 달러의 배상 판결에 더해
7억 700만 달러를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애플은 또 삼성전자 스마트폰 8종과 태블릿 PC에 대한 판매 금지 요청을 26종으로 확대했습니다. 네, 2부에서 준비한 이슈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육류로 꼽히는 소, 돼지, 닭 등의 공급이 요즘 넘쳐나면서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로 이제 소비가 위축된 탓도 있겠지만 문제는 가격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육 농가들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데 어떤 대책이 좀 없을지 오늘은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스튜디오에는 한국축산경쟁연구소의 노경상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신문을 보니까 여기 지금 소 한 마리 팔면 100만 원씩 손해. 축산농가 다 죽을 판 이런 아주 선정적인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우 가격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요? 네, 한우 가격이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산지 가격이 관심이 있고 예.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소매 가격이 관심이 있는데 그러겠죠. 근데 중심이 되는 건 사실은 도매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도매 가격은 지난 금요일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등급이 높은 거는 괜찮고 등급이 낮은 거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완뿔 정도의 소는 소가 한 마리당 한 622만 원 정도에 가고요. 예. 그다음에 투뿔 정도는 655만 원. 그다음에 1등급은 한 592만 원 정도 가가지고 생산비가 한 569만 원 정도 되는데 예. 지금 완 1등급 이상 정도는 속값이 괜찮은데 예. 그 1등급 이하, 2등급, 3등급 암소의 경우가 속값이 아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등급 이하는 생산비 이하이기 때문에 예. 이게 한 전체 소의 한 55% 정도가 값이 안 좋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고요. 원장님 지금 죄송한데요. 말씀 중에 지금 이게 소 등급을 얘기하시는데 네네. 그 등급 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일 좋은 게 예. 투뿔. 투뿔 플러스 2개란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완뿔. 예. 그다음에 1등급. 예. 그다음에 2등급, 3등급 이제 기타 이렇게 나눠져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아지 값이 또 떨어져 있는데 예. 수송아지는 한 지금 현재 한 170만 원 정도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서도 그런 정도인데 암소 값이 한 90만 원, 80만 원 수당 이렇게 100만 원도 해가지고 못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좀 문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급 그 소를 키우는 한 55%내 60% 되는 농가의 소득이 생산비를 커버하지 못하는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를 팔면 오히려 손해가 난다는 지금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삼겹살하고 닭고기 값도 지금 1년 새에 10에서 20% 내렸다고 하는데 어느 네. 정도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까? 돼지고기는 역시 이것도 도매 가격으로 보면 한 킬로당 한 3,470원, 3,500원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산지 시설로 마리수 한 마리당 하게 되면 한 275만 원, 280만 원인데요. 예. 근데 생산비는 이게 한 30만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비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가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닭은 지금 이제 닭값은 생닭 가격이고 도개육 가격이 있는데 도개육은 닭을 잡아가지고 예. 이제 통닭으로 팔거나 부분육으로 팔거나 해서는 도개육 가격이 있는데 이 생닭 가격은 지금 한 킬로당 한 1,465원 정도로 가고 있고 도개육은 한 2,900원 정도로 가고 있는데 이게 8월 달에 비해서 값이 다 이렇게 많이 내렸어요. 이것도 생산비를 건지지 못한 그런 입장에 놓여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도매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소매 가격은 도매 가격 하락을 못 쫓아가고 있죠. 그것이 우리 저희가 시장에 가보면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만큼 가격이 하락했다고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과거에 산지 가격, 소매 가격, 연동제 또는 소매 가격, 권장 가격을 발표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서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유통 구조를 좀 고쳐야 이게 해결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낮추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급자들은 또 도매가가 내려가니까 손해가 막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소비자들은 도매가가 내려가는 만큼 어떤 그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유통 구조에 또 문제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앞으로 거죠. 유통 구조를 예. 정부도 그렇고 협동조합도 고치겠다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좀 더 박차를 가해서
그 문제를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지금 이제 가격 하락 원인이요.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사육 마리수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 이전에 비해서 지금 얼마만큼 사육 마리수가 늘어나 있는지. 금년 6월달 통계청에 의한다면은 한 유구가 한 310만 두 정도 됐는데 예. 그게 1사분기 때는 한 290만 두 됐어요. 예. 그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2010년도 구제역 당시에 한 얼마 정도 되냐면 290만 두 수준이었거든요. 예, 예. 그거보다는 좀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돼지는 지난 분기에 비해서 한 880만 두 정도 됐는데 예, 예. 이번 6월 달에 조사한 데 보니까 940만 두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것도 구제역 당시로 비교해 보면은 구제역 당시는 한 980만 두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수준은 아직 못 올라갔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구제역이 발생하기 전 단계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2010년도 11월 달에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예, 예. 구제역 이후에 축산물 값이 이렇게 쭉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지금 계속 그런 하향 국면을 가져오기 때문에 구제역이 한 분기점이었죠. 예, 그렇다면 FMD. 원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렇게 육류들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배경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이 과잉 공급이라는 말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비해서 수요보다도 공급이 많다 많을 이런 때 얘기지 과잉 않습니까? 공급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항상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최근의 시세를 보면은 수요보다도 공급이 많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럼 과거의 수요는 어땠느냐 하는 문제가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과거의 수요와 공급, 예. 지금 현재 수요와 공급을 봐야 되는데 과거에 2010년도까지는 수요가 좋았습니다. 2008년, 2009년, 10년도까지는 아주 수요가 좋아 축산물 가격이 좋았어요. 근데 FMD 구제역 발생 이후에 쭉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수요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가 안 좋고 예. 우리 국내 경제가 지금 하향 국면에 접어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 놓여 있으니까 수요 자체가 줄어드니까 공급이 늘어났다. 경기가 또 좋지 않으니까 소비가 이해가 줄어드는 되겠대. 거군요. 예. 사실은 소외 같은 경우는 예. 공급이 공급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고 소외 주기를 임신 또 사육 기간 합하면 한 40개월 한 3년 이상의 정도가 걸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공급의 변동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은 한 3년 전에 이미 의사결정이 돼가지고 임신을 했거나 아니면 그때 송화제가 나왔거나 하는 소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 돼지는 한 40개월 정도 되고 소는 한 3년 정도 되고 닭은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수요가 그걸 흡수해주지 못하니까 공급 과잉으로 인식을 되고 있는 겁니다. 1차적인 원인은 지금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데 있고요. 근데 원장님, 좀 FTA, 뭐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FTA로 인해서 조금 수입 물량이 증가된 것도 어떤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맞습니다. 않았는지. FTA가 되니까 예, 예. 이제 발효됐잖아요. 한EU, 한미 FTA가 발효돼가지고 관세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이것도 큰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공급이 시장에서는 수요를 앞지르고 있는데 업체들이 지금 여전히 설비를 확장한다 하는 통계가 있고요. 이거 좀 자제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죠? 그렇습니다. 이제 설비를 확장한다는 말은 축사를 늘린다는 그런 그렇죠. 뜻이거든요. 예. 이게 축사를 늘리기보다는 공급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표현이 적절한 것 같고 예. 공급이 늘어났으니까 지금 수요가 그걸 흡수해 못하니까 공급을 줄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예. 봅니다. 이게 공급을 줄이려 그러면 사실은 예, 예. 대개 가축이 요새 인공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공 수정을 줄여가는 그 작업을 우리 양축가들이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우리는 참 양질의 축산물을 생산해내고 있는데 네. 수출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게 네. 우리 시장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부분을 좀 좋은 수출 경로를 가지고 있으면 수출을 하면 또 농가의 소득이 될 것 같은데. 해야 됩니다. 예. 또 과거에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2010년도 구제역 발생한 이후 이疾病 때문에 일본 시장에 수출이 잘 안 되고 있고 주변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제 우유 같은 것이 중국으로 좀 수출되고 있고 예. 동남아시아도 좀 일부 수출되기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지금 공급을 흡수할 정도의 그런 물량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질병을 잘 통제를 하고 품질을 높여서 주변국들이 수출을 해야 할 그런 당연한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좀 많이 고려돼야 될 문제 같고요. 네. 보니까 지금 국제 곡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사료값이 오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들이 시장에 축산물을 내다 팔 때 제가격을 못 받고 그래 팔면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지요? 그러니까 이제 사료값은 오르고 예. 축산물 값은 떨어지고 이게 이제 진퇴양난이네요. 어려움이 양축가에게 이제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 놓여 있으니까 농가 숫자도 좀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시황을 봐서는 예. 공급을 줄여가고 예. 그다음에 소비를 좀 늘려가고 반면에 이 저물가 소위 숙산물 가격이 낮더라도 견딜 수 있는 생산 소비 구조로 산업 구조를 좀 재편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책적으로 예. 또 정부 그다음에 여기 관계되는 협동조합 또는 실질적으로 이걸 생산 농가가 함께 이걸 해결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고 소비자들도 예.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이번에는 그 농민들의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농민들의 입장은요, 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민들은 지금과 같은 사태를 낳은 것이 정부의 근시안적인 한우 입식 정책 때문이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요. 네. 소고기 시장에서 한우의 점유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정부가 이제 입식을 장려해놓고 막상 이제 공급이 늘어나고 나니까 다시 말씀드려 한우값이 폭락하고 나니까 네. 지금 정부가 뒷짐지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라는 농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입식을 장려한 정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안 왔고요. 예. 그 목소리가 제가 듣기로는 예. 속값이 떨어졌으면 정부가 무슨 정책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현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수요를 좀 확대해 주는 방법인데 예. 그는 두 가지 수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또 정부 수요가 하나 있고 민간 수요가 있는데 정부 수요는 군납의 수입 쇠고기를 한육으로 대체해 주는 방안이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식당 또는 정부 투자 계획하는 식당 또 학교 급식 이런 급식을 좀 늘려주는 이런 예. 방법이고 민간 수요를 늘려주는 것은 현재 지금 값이 높으니까 할인 판매를 하는데 정부가 자금을 좀 지원해줘서 할인 판매에서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낄 소매가를 좀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한 소위 일반 민간 수요 확대 이런 걸 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방법에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법이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좀 더 늘려가고 생산비를 떨어뜨리려가는 정부가 좀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목소리로 이해해 주시는 게 어떨까 예. 싶습니다. 또 하나가요. 정부가 추진 중인 지금 암소, 수매 정책도 요즘 입방에 오르고 있는데 말이 수매지 뭐 제대로 된 값을 못 받고 있다는 불만 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네. 또 어떻습니까? 암소 수매는 사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생각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돼야 할 문제인데 암소 수매를 10만도 한다는데 수매가 그렇게 성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그 사실은 암소 수매를 줄이자는 것이 정부 정책이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그렇게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해주고 있는 건데 이 정책은 일시적으로 투수를 줄인다고 그리고 또 앞으로 3년 이후에 투수를 줄인다는 효과가 좀 있을 겁니다만서도 지금 당장 그렇게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수요와 공급이 좀 시장에서 조절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포함해서 산업 전반에 어떤 좀 혁신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 매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도 참 우스운 일인 것 같고요. 앞으로 원장님 보시기엔 좀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육류가게 안정을 위해서. 이제 시장이 이제 완전히 열렸지 않습니까? 예. 특히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이 열렸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한일 FTA, 한중 FTA를 체결하는 이런 예. 입장에 놓여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시장 시세에 따라서 값이 떨어지더라도 견딜 수 있는 생산 소비 구조를 가야 되겠는데 예. 그렇게 해서는 생산 농가들은 생산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줘야 되고 예. 정부가 여기에 좀 가세를 해주고 사료비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료비는 우리 농어사료도 있고 배합적이 조사료도 있는데 특히 그 배합 사료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해외 농업 개발을 지금 방식을 좀 바꿔준다든가 예. 곡물 매지에 들어간다든가 예. 사료가격 안정기금제도를 도입한다든가 하는 이 사료면에 있어서 폭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조사료 면에 있어서도 우리 4대강이라든가 간척지의 조사료 공모를 좀 더 확대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유통 구조를 핵심적으로 바꿔드리는데 소위 정부가 대형 폐카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협동조합과 같이. 그래서 이걸 좀 조속하게 강력하게 좀 정책을 추진해서 생산지와 소비지의 가격이 좀 더 스무스하게 움직여가지고 그렇죠. 산지값은 떨어지는데 소비자들은 우리는 비싸게 못 먹는다. 느끼고요. 예. 이 구조를 좀 바꿔가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하고 소비자도 좀 합리적인 소비자. 왜냐면 구이 문화가 되어서 고기는 주로 막 식당에서 구워 먹는 것만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삶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 선호부위뿐만 아니고 저지방육도 많이 잡수시고 특히 이번 추석에는 예. 싼 축산물을 많이 좀 드셔가지고 축산 농가를 잘 도와주는 알겠습니다. 소비자들이 됐으면 예.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국축산경제연구원의 노경상 원장님 모시고 요즘 폭락하는 그 축산물 가격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출연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내 별다른 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스 등 유럽 문제가 다시 떠오르면서 투자자들이 관망에 나서며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의 금융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합의했지만 금융통합의 실현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에는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유럽의 제공 위기국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와 파업 등 사회 불안이 확산되면서 유로존 정책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급증한 탓에 올해 이자 비용만 2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미국 세너제이 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삼성전자에 7억 700만 달러의 추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은행들이 동남아시아와 유럽, 중동 등지로 해외 진출 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박지은 외신 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 시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지난주 마감한 뉴욕 증시입니다. 스페인이 전면적인 구제금융에 대해 유럽연합과 합의에 임박했다는 소식, 그리고 이에 대해 아니다라는 반박이 이어지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스페인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졌고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데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자세한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입니다. 소폭 하락하면서 13,579.47을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지수 그와 반대로 소폭 상승하면서 3,179.96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보합세를 보이면서 1,460.1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여부도 그렇지만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주요 경기 지표들, 이번 주 증시에 크게 영향을 끼치겠습니다. 케이스실러 주택시장 지표를 시작으로 내구재 주문과 분기 GDP, 소비자 심리지수 등 주요 경기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럽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전반적인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연합 관료들이 스페인에 대한 새로운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같은 희소식은 유럽 증시를 상승세로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증시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자세한 지수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입니다.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보합세를 보이면서 5,852.62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독일 닥스 지수 꽤 큰 폭으로 올랐네요. 0.84%, 62.13포인트 상승하면서 7,451.62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까크 지수입니다. 역시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0.59%, 20.8포인트 상승해서 3,530.7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한 아시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과 홍콩 증시는 약간 오름세로 마감이 됐고 중국은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중추절과 국경절을 낀 기나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중국은 현재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지수는 지난 금요일 소폭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간으로 살펴보면 4.57%나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 계획,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발표, 그리고 증권 당국의 부양책 등 여러 가지 호재에도 불구하고 급락하면서 연중 최저치로 주저앉았습니다. 이처럼 중국 증시가 기록적인 하락세를 나타낸 데는 일본과의 영토 분쟁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으면서 투자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소폭 올랐습니다. 0.25%,
0.5%, 23포인트 상승하면서 9,11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보합세를 나타내면서 2,026.69를 나타냈고요. 홍콩 항생지수 0.7%, 144포인트 오르면서 2734.94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중국의 8월 선행지수와 9월 HSBC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발표된 잠정치는 50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이번 주에 발표될 확정치 역시 중국 경기의 침체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와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 채무위기 해결을 위해 유럽의 금융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합의했지만 금융통합의 실현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메르켈 총리와 올랑드 대통령은 독일 프랑스화의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맞춰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유럽의 금융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올랑드 대통령은 금융통합의 조기 도입을 주장한 반면 메르켈 총리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다른 의견을 보였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무제한 국채 매입을 결정하면서 유로존 위기가 누그러지는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재정위기국들 중심으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와 파업 등 사회 불안이 확산되면서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은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과 아일랜드, 그리스 등의 은행권에서 빠져나간 예금은 모두 3,260억 유로, 우리 돈으로 474조 원에 달합니다. 예금 인출 사태의 원인은 통화동맹 분열에 대한 우려와 유로존 위기 해결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뱅크런 사태가 지속되면 유럽 중앙은행의 자금 지원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기업의 투자 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에 1조 유로를 지원했지만 뱅크런 사태로 자금이 고갈된 은행들이 금리를 일제히 올리면서 기업 대출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긴축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저항도 또 다른 복병으로 작용합니다. 그리스는 지난 14일에는 육해 공군 장교들이 전면 파업에 나섰고 오는 26일에는 그리스 최대 노동조합이 24시간 파업에 돌입합니다. 네, 긴축을 하다 보니까 직자리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5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되게 부담이 되니까 예. 계속 이제 파업이 나타나는 거고요. 네. 재정 위기가 있게 된 원인을 보면은요. 네.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예. 민간 부분의 경쟁력 상실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국채 매입은 네. 단기적인 방안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전문가들은 유럽 중앙은행의 자금 지원 대책은 단편적 해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구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 자구책들이 나오지 않는 한 재정 위기국들의 사회 불안은 증폭되고 이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 최은진입니다. 국가 채무가 급증한 탓에 올해 이자 비용만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통계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올해 국가 채무 이자 부담이 21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국가 채무 이자 부담액은 약 43만 원 정도입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오늘의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푸어 문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죠.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담보 가치 비율, LTV 상한선으로 웃도는 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6대 금융지주사들과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뭔가 지금 대책을 논의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내놓은 방안을 보니까 뾰족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시장의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요,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자, 금융감독원이 6대 금융지주사들과 이제 태스크포스를 꾸려가지고 뭔가 이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이들이 내놓은 대책을 보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에도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데,
담보대출에 적용되는 프리워크아웃 제도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개인 파산 제도가 있죠. 구제 제도가 있죠. 예. 신용불량자들한테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연장을 해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한테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듯이 주택담보대출에도 이걸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제 하우스푸어들 중에서도 연체를 1개월씩 계속 반복해서 연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이렇게 이제 그 기간을 두고 또 연체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 3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경매 들어가죠. 예. 이렇게 이제 기간별로 연체가 달라지는 경우를 차등해서 이자를 감면해 주거나 원금을 유예해 주는 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그런 기준은 지금 어떻게 설정이 되어져 있는지요? 아직은 확정되어 있지 않고요. 정부에서 지금 현재 그 하우스포가 어느 정도인지 실태 조사를 지금 이제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실태 조사.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시행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마도 뭐 적용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적용 범위를 넓히다 보면 아무래도 또 도덕적 해이가 그렇죠.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기준을 될 수 이제 정확히 있겠죠. 정해야 되는데 예. 정부가 이제 이런 대책을 내놓고 실제 실행은 정부가 가장 안 하고 예. 은행 자체적으로 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강제성이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 문제가 또 있고. 예를 들면은 우리은행 같은 경우가 같은 경우가 이제 세일 앤 리스백 조건으로 진행하는 거를 예. 이번 발표에 보면은 좀 더 확대해서 계열사인 광주은행이나 경남은행까지 확대한다든지. 예. 또 이제 하나은행도 마찬가지지만은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용불량자 예상자이기 때문에 현재 신용이 좋아야 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제 얼마나 있겠느냐. 이래서 이제 실효성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 거고, 특히 이제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 신용불량자가 아니면서 이렇게 고정적인 수익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검토해 보면은 신용대출자의 한 0.4%? 예. 2,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요. 크지 않네요. 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한 1%, 한 8,000명 정도 된다네요. 자, 그리고 지금 경매유예 제도도 도입된다고 하는데 네.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이거는 좀 유용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경매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이 대출을 갚지 못하거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은 이제 은행에서 경매를 집어넣는데 예. 경매를 집어넣으면은 시장 가격보다 상당 가격 낮게 거래가 됩니다. 낙찰되는 게.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만약에 경매 들어가면 한 번만 주차할 때도 20%가 감면되니까 8천만 원 돼버리거든요. 또 한 번 주차되면 6,400씩 20%씩 감면되는 거를 예. 미리 이제 은행이 이거를 이제 경매를 넣기 전에 유예 기간을 주는 겁니다. 한 3개월 정도 일반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중개업법상 은행이 부동산 중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사가 아니라도 그렇군요. 고용하지 않아도. 예. 그래서 은행이 이제 이런 경매 들어가기 전에 좀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유예를 하는 제도. 이게 이제 중개 제도입니다. 네. 지금 프리워크아웃 제도하고 경매유예 제도 간단하게 짚어봤는데 네. 종합적으로 이번에 금융감독원이 6개 금융지자들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내놓은 대책안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일부는 효용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일부는 재탕 아닌가 이제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그렇군요. 나온 대책들을 가지고 또 한번 발표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말로 지금 한시가 급한 것이 집값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담보가치 비율 상한선을 웃도는 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수 있는 대출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라는 지금 시장의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심화되어 있습니까? 이 지금 문제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LTV를 초과하는 정상적인 대출 금액보다 초과하는 게 지난 3월 달 기준으로 약 한 44조 정도 됐고요. 6월 달 기준으로 48조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금융권 부실도 또 불러올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제2의 금융 사태가 올 수도 있어요. 예. 연말까지 한 60조까지 늘어난다고 지금 가상하고 있고요. 예. 내년도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거나 이런 것들이 128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점점 이제 늘어나는 가계 부채가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07년도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도에 26.9조 정도. 그 정도 되는 게 지금 40조가 넘어버렸으니까 이게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있군요. 예. 오늘 말이죠. 네. 매일경제신문 일면 기사를 보면 박근혜식 목돈 안 드는 전세 이래가지고 큰 기사가 실리면서 하우스포의 지원 대책의 하나로 지금 주택 지분 매각제 네. 도입을 지금 언급을 했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부채가 있는 사람이 하우스포 중에서 부채가 있는 사람이 부채만큼을
정부 투자기관인 팜코를 통해서 매각하는 겁니다. 매각하고 집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는 이제 이자를 내는 거죠. 이자를 내는 건데 이거는 조금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소유욕이 강해요. 예. 그래서 자기 지분 일부를 이렇게 매각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일단 뭐 박근혜 캠프 쪽에서 그런 대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마 뭐 다른 캠프 쪽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안들이 곳곳 그렇죠. 예, 나오겠죠. 자, 그럼 이 상황이 지금 이런데 정부는 추가 대책은 하우스포 실태 조사를 한 후에 검토해보겠다라는 네. 말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조사가 더 필요한 건지 참 사실은 답답한데. 그 하우스포 예. 조사를요, 예. 그 정부가 이렇게 이제 그 기간을 두고 갈 게 아니라 예. 각 금융기관에서는 그 이미 다 파악이 돼 있을 겁니다. 은행에서 이자를 못 내는 사람들을 다 그 파악하지 않으면 뭐 은행을 의제를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예, 각 예. 은행에서 조사한 거를 종합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는가. 또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은 그래서 빨리 대책을 내놔야지 계속 새로운 대책만 내놓는다고 계속 발표하는 것 때문에 시장이 오히려 혼란해집니다. 예. 일전에 그 취득세 감면이나 양도세 면제 같은 경우도 아직 결정도 안 났고 또 뭐 분양가 상한제도 이 얘기했다 아직 결정이 안 났고 이렇게 자꾸 계속 반복해서 발표만 하다 보니까 시장은 또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이 하우스포 대책 같은 경우도 각 은행이 갖고 있는 자료를 종합해서 예. 빨리 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이제 부실 대출을 임시로 구제하는 프리워크아웃 제도, 뭐 경매유예 제도 이런 네. 제도도 단기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만 필요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좀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맨날 이렇게 단기적인 접근만 할 것이 아니라 교수님께서 어떤 장기적인 대책? 좀 근본적으로 지금 정부가 찔끔찔끔 나오는 대책들이 좀 심사숙고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빨리 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예. 계속 이게 이제 그 부담스러워서 시장이 점점 경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득세 양도세 문제도 지금 여야가 합의가 안 되는데 뭐 다시 재조정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래 활성화 대책을 빨리 내놔야 됩니다. 거래 활성화 거래가 안 대책이요. 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래가 그렇죠. 돼야 시장이 좀 안정되고 좀 하우스포가 줄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아침 일찍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명지대학교 권대중 교수님 모시고요. 하우스포 관련해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네, 바쁘게 달려왔는데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와 2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을 앞두고 바쁜 한 주가 되실 텐데요. 다행히 날씨 예보를 보니까 한 주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낮에는 여전히 초여름 날씨에 더위가 좀 있고요. 일교차가 큽니다.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건강한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